자, 안녕하세요. 북스너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경제적 구국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몇 페이지 표 보시면요. 471페이지 표 보세요. 자, 우리 그 조선 정부의 이제 간세권 회복 노력인데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두문진 그 수세 사건이에요. 이 두문진 수세 사건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부산에서 이제 두문진에 해관을 설치하고 수출 무역의 조선상인들 세금을 거는데 이때 이제 세금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이제 뭐냐면 뭐 간세라는 의미보다는 정통적으로 이제 걸었던 이금이죠. 통행세. 자, 이금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중국서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이 부분은. 자, 통행세를 거두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들의 거래가 위축되니까 일본은 조약이 위반된다 해갖고 부산 해강 철폐와 수세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뭐냐면 폐지가 되는데, 자, 이때 일본이 내세웠던 조약이 예전에 이제 얘기했던 조일통상 조약이죠. 무관세 원칙. 자, 무관세 원칙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잠깐만요.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 이제 간세권을 이제 다시 설정해 달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일본에서는 요구를 안 들어줬죠. 근데 이제 그걸 들어주게 된 계기가 뭐냐면 1882년에 조미수 통상조약이에요. 이때 미국이 조선의 간세권 자주를 인정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체육대우도 인정해 주죠. 자,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요거 체육대우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 일본한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냐면 다시 개정할 때 딜을 내서 간세권 자주권을 인정하는 방면에 체육대우는 어, 그대로 또 인정받는 그런 이제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상해사 관련된 내용인데 상해사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보면 이 상해사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주식회사하고는 개념이 좀 틀려요. 주로 이제 상업자분들 기존에 이제 뭐냐 보부상이라든지 여러 뭐 시천상인들이나 이런 이제 유통을 통해서 뭐냐면 부를 축적하는 상인 집단들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이제 뭐냐면 상해사를 많이 만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보통 두세 명, 뭐 여러 명이 또 물주들이 모여가지고 자본을 이제 뭐냐면 모아서 만든 것이 상해사야.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상해사들은 그 정부 관리들과 유착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특정 상인 집단들이 유착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독점권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상해사들이 다수 성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의신회사라든지 대동사회, 장통상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해사 관련된 내용은 뒤에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한 상업자본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해상공국이죠. 해상공국은 이 보부상 조직이 만든 특수 목적 회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주로 정부가 육성 지원을 해줬죠. 소상인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간철시키고 상업을 진흥시키는데 이때 소상인들은 주 보부상이에요. 보부상. 그래서 이제 근대적 회사 조직을 만들어서 뭐냐면 만들지만 이것도 일종의 상회사 일종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독점권을 받았어요. 정부부터. 자, 결국에는 이제 갑신정변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상공국 폐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결국에는 해상공국이 폐지되고 상리국이 설치했다. 상리국도 일종의 보부상 조직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보부상 그 당시 개항기의 보부상 조직 관련된 내용은 따로 뒤에 다시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상공 관련된 관공서나 기업, 학교 등의 시설을 마련하는데 자 이때 이제 식상업을 통해서 식상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정부나 민간이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야. 예. 식산흥업이라는 것은 어, 식이라는 것은 식목일을 할 때 식이죠. 그래서 상업을 외국의 그 산업 구조를 우리나라에 심는 거야. 나무를 심듯이. 그래서 경제를 번성하는 그런 정책인데 이 식상업적이라는 용어를 그 당시 우리나라에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에 일본 메이지 유신 때 이제 했던 정책이 이 식상업 정책이죠. 경제 정책이 아마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기기국, 전환국, 뭐 장상공사, 농무복지시험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죠. 여기에서 이제 장상공사하고 농무복지시험장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뭐냐면 공장도 세우고요. 그다음 농무복충시험장을 만들죠. 최경석이 미국의 농기구, 종자, 가축 등을 수입해서 근대적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농무복충시험장을 설치했다. 그리고 최경석이 사망 후에 1886년에 정부는 2년제 농무학당을 설치했다. 자, 요거 예전에 기출이 나왔죠.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것은 미국이 다녀온 그 보빙사가 다녀온 그 영향으로 세워진 거야. 미국의 영향이 컸어요. 요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살펴볼 것이 뭐냐면 여기 좀 뒤에 넘어서 또 얘기할게요. 그 장상공사 관련된 내용 좀 얘기해 볼게요. 장상공사는 저번 날 좀 얘기를 했는데 요 부분은 이제 뭐냐면 음, 수출용이에요, 수출. 그래서 주로 이제 음, 뭐냐면 견사 있죠. 견사보다는 생사죠, 생사. 생사에서 만든 변직물. 비단을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때 이제 그 비단은 그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거나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수출 그 비단은 주로 이제 수출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판매한 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견직물 생산 기술 및 관리 체계를 개혁해서 주로 수출을 목적으로 뭐냐면 했다. 네. 그래서 자금용도 있지만 수출 목적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세고 홀쭉 운반하기 위해서 그 서양식 증기선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운사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근데 이 이운사는 주로 이제 간민학자이라고 하지만 경강상인들이 이제 세운 회사죠. 그러니까 경강상인들하고 이제 상인자분 그 당시 관료도가 유착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기선을 구입하는 비용을 어, 그 자체에서 구하지 않고 예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세금을 통해서 뭐냐면 충당을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독립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예. 자, 그렇지만 이제 갑오개혁 이후에는 결국엔 일본 자본의 이런 운송업이 잠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부상 조직들이 있는데 이 보부상 조직들은 좀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해상공국이라든지 해상공국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 상리국, 그래서 상무회의소, 상무사 이런 것들이 다 보부상 조직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해상공국, 상리국, 그다음 상무회의소 등등등등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왜 만들었냐? 정부의 지원안을 만든 거야. 정부의 지원안을 만드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보부상 조직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보부상 조직들이 이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부터 정부가 좀 약간 어, 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일들을 보부상들이 좀 했거든요. 그래서 보부상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간상으로 이렇게 묵죠, 보부상을. 개항기 때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이제 보부상 조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고 여긴 안 나왔지만 보부상 조직 중에 한국협회라는 게 있었죠. 한국협회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립협회를 탄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협회를 이용해서 독립협회를 탄압할 목적으로 이제 한국협회를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보부상 조직들은
약간 이제 정권과 유착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제가 그 정권을 장악하고 통감부 시대 넘어가면서 이 보부상 조직들을 이제 뭐냐면 해체시켜요. 예. 그래갖고 이제 보부상 조직들이 좀 힘이 많이 약화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일제 시대 때 이제 1910년대 보부상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제소, 상명회, 영진회 뭐 등등 공진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1910년대. 그래갖고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탄압,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뭐 억압 때문에 근대적 상립단체로는 성립하지 못했다. 그 국권은 이제 뭐냐 박탈한 후에는 보부상 조직들이 힘이 약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부상 조직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수능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능검에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에서도 잠깐 언급됐었죠.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 그다음 객주인데 객주는 이제 개항장 객주가 있죠. 객주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개항장 객주는 주 개항장에서 내부 상인들 위한 위탁 판물 등의 매매 상방으로부터 구문, 그러니까 구문이라는 것은 수수료죠. 하는 한편 어음 인수 및 할인을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자본을 축적했다. 예. 이들은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초기 외국 무역의 담당자가 되어 새로운 자본가로 상승됐다.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초창기 때 이제 중개 무역을 할 때는 자 교육이 무역을 할 때는 이제 중간에서 가지고 한국 자본들이 필요했는데 상인 집단들이 이때 이제 개항장 객주가 많은 돈을 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접 그 무역을 하면서 그 당시 조총 3인 수령 무역정정 결과 직접 가서 이제 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개항장 객주가 상당히 손해를 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신에 개항장 객주 대신에 이제 그 내지 객주가 등장하게 되죠. 일종의 소매상을 담당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삼민수용 무역 장정을 통한 삼민수용 무역 조약을 통해서 이제 내지 통사권 인정받으니까 이 객주들이 큰 타격을 받아요. 그 당시 객주들은 여러 상해사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1899년 정부는 영업세 수입으로 정부 재정을 보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객주들이 이제 어, 영업세를 많이 냈겠죠. 그래서 그걸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하려고 인천, 부산항 등지에 자본력이 강한 객주 25개를 설정해서 그 지역을 상품 매매 독점 주선권을 주었다는 것. 그렇지만 이런 정부의 상권 보호 정책은 일본 상인들 반발로 무너져서 차차 이제 객주 상해사들은 금융 지배 아래 계속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객주도 이제 상업자본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자본들은 이제 그 당시 정부가 유착돼서 상해사 같은 어, 그런 회사들을 만들었죠. 그렇지만 정부의 이제 보호에서 벗어나니까 점점 일본 자본에 의해서 예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보면 이제 그 청일 전쟁의 조선의 대응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갑오 개혁 기에는 그 당시 이제 청일 전쟁의 승리로 조선에서 청상인들이 많이 세월 못하는 일본 상인들이 불법적 내륙 행상이 계속되니까 이에 이제 개항장 객주나 시전상인 등 간원 상인들이 상업적 특권이 해속되었지만 개화파 정부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 이제 개화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좀 약간 개화파 정부라는 게 좀 약간 예민하긴 해요. 이 말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개화파 정부는 민시 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잠깐 민시 정권이 아니라 제가 착각해서 맞았어요. 이때 이제 갑오기업 1차와 2차 갑오기업, 그다음 을미기업,
이끌었던 그 개화파 정부를 얘기하죠. 그래서 개화파 정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돼 있지만 얘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얘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갑오개혁 그 이전에 집권했던 민씨 정권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대한제국이죠. 갑오개혁 전후 집권했던 민씨 정권 대한제국 애들은 개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경제관이 좀 약간 얘네들 을미개혁이나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애들하고 좀 생각이 달랐어요. 얘네들 입장 올 때는 주로 긍하파나 온건개혁파들이죠. 얘네들 입장 올 때는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특정 상인 집단들을 육성해주기 위해서 상회사를 만들고 지원해주고 독점권을 부여해주는데 1차나 2차 가보게요. 을미개혁.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독립협회 같이 약간 급진개혁파 애들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애들은 입장부터는 이거는 이제 정부의 보호원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영미식 어떤 자유 경쟁 체제 있죠. 이걸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일본이 그 우리나라 와서 시장을 잠식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을 막 흡수 통합하고 그런 거에서 절저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 경제관의 차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화파 정부가 뭐 의도를 우리나라 그 뭐냐면 자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밑에 있죠. 개화파 정부는 오히려 가능화된 특권적 산업 질서를 해체하는데 역점을 뒀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의 보호를 받은 어떤 여러 정책들 회사들을 해체하는데 되게 뭐면 중점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정책들은 그 일본 상인들이 큰 도움을 줬죠. 일본 상인들이 이제 정부의 보호를 받은 상회사들 때문에 시장 집중이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체를 하니까 영세 상인들의 이제 뭐냐 정부의 보호받지 않은 상인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 그 혜택은 일본 상인들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그 개화파 정권들이 이제 생각이 대한제국기 때는 또 달라져요. 대한제국기 시기 때는 이제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근황파야. 근황파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자 근황파 입장일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얘네들 입장일 때는 개화나 뭐 그런 개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우리나라 근대화 정책에 대해서는 근데 중심이 그 강력한 한건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강력한 정부에 의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정책으로 이제 바뀌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갑오개혁 이전처럼 특권적 상업 질서를 부활시켜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심 기구가 이제 내장원인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내장원의 이제 상납의 대가로 일부 상인들에게 매매 독점권, 분세, 진수권 등을 특권을 보유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특권 상인 중심의 산업 질서는 소상인이나 영세 상인의 성장을 제약했으나 다른 면에서 일본 상인들의 상권 침투를 제한하는 구실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근황파들이나 민씨 정권의 어떤 경제 정책이 좀 약간 그 시대에 맞는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이 막 형성된 그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막장 모든 걸 다 열어버리면 당연히 외국 자본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할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나 뭐 다른 국가들도 시장이 형성된 초창기 때는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들이 있었어요. 이걸 대한제국이 답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식상업 정책을 주도를 했죠. 자, 식상업 정책은 항시 주도하고 민간이 호응하는 정책인데 그래서 이제 유럽의 어떤 그 유럽이나 일본의 근대적 어떤 시설들 산업 시설들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산업을 부흥시키는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런 정책이 식상업 정책이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이제 회사들이 만들었고요. 자, 은행가 이제 내용인데 은행 설립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좀 다시 이야기할게요. 금융자본과 관련돼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요걸 다시 요거는 좀 약간 자본별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산업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다시 분류해서 볼게요. 심화자도 잠깐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통 산업자본, 금융자본 이렇게 있는데 상업자본 유통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자본을 얘기하고 산업자본은 주로 이제 직접 자기가 직접 판매한 거, 생산한 것을 판매해서 자본이 형성된 것을 산업자본이라고 하죠. 금융자본이라는 건 금융을 통해서 자본이 형성된 걸 얘기하는데 유통자본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뭐 하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이런 게 다 유통 상업자본이죠. 산업자본은 삼성, LG 뭐 이런 것도 있고 금융자본은 이제 은행 종류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등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상업자본 육성 정책을 보면 그 배경은 외국 자본의 침투에 대응해서 근대 경제 건설에 노력을 하려고 했고 그 정부의 노력을 보면 상해사 건립을 유도를 했고 그다음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상공고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근대를 통해서 기선회사나 이윤사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상업자본의 변모를 보면 이때 이제 상업자본들은 예전에 정통적인 상인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상인들, 시전상인, 경강상인, 개성상인 이런 사람들은 유통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상인 집단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모했는가 이걸 좀 보면요. 자, 시전상인들은 한국중앙총상회를 주식했어요. 산민수용 무역 장정을 통해서 내리통사권 인정받으니까 이제 이때까지 우리나라 그 상인들이 그 중개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 차원에서 한국중앙총상회를 주식해서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다. 그다음 근대적인 생산 공장을 권유했고요. 예. 경강상인들은 일본인들의 증기선 이용을 해요. 일본인들이 증기선을 이용해서 정부의 세금 운반을 하게 되니까 독점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일부 경강상인들은 증기선을 구입해서 서울 중심의 미국 유통 분야의 상권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 그다음에 개성상인들은 종삼회사, 일본 인삼의 재배 및 판매를 설치하고 그리고 일본의 약탈적 상업의 침해에 대응을 했고 자, 그러니까 수출 유통을 확대해서 서울 이북 지역의 상권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객자는 이제 개항 초기 때는 개항장 객주가 성장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수주도 딱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총산미 수용 무역장 중에 세트예요. 단지 내기 객주만 성장했다. 그래서 정부의 보호 아래 일부 상회사를 설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항장 객주가 성장하는 과정은 밑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상회사 설립 같은 거 보면요. 배경을 보면 그 당시 개항 이후에 외국 자본의 침투나 외국인 회사와 상인들이 외국 회사 상인들이 국내 진출, 국내 산업의 자본 성장, 계약사상거래 회사제도 소개 등이 있어요. 계약사상거래 회사제도 소개는 근대적 회사 제도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이 한성승부에 실려 있는 회사설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회사설은 서양의 회사 제도를 우리나라 속엔 최초의 논술이에요. 그래서 이 논설에서 회사 성립 필요성과 그 조직 및 성립 정책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를 해줬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기별로 여러 이제 상회사들이 만드는데 요거는 각자 보시고요. 회사 종류도 쭉 있죠. 운송업, 회원업, 토건업, 제조업 여러 상회사들이 만들어졌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상회사들이 성립됐다가 요런 상회사 중에 일부는 근대적 형태 주식회사로 발전됐어요. 상회사하고 주식회사는 좀 약간 달라요. 상회사는 몇 명의 이제 그 유력한 물주들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그 세우는 거고 그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좀 다른데 그래갖고 이제 책임지는 것도 상회사는 전적으로 다 책임지죠. 무한 책임이죠.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진 만큼만 책임지잖아요. 유한 책임의 회사죠. 그래서 이제 상회사보다는 주식회사가 좀 약간 좀 발전된 회사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물론 주식회사가 좀 일부 있다고 해도 그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증권 거래소나 이렇게 해갖고 상장을 해갖고 뭐 주식을 발행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되게 비상장 주식회사들이요. 예. 그래서 초창기 때 주식회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상회사는 몇 사람이 공동 출자한 소규모 상회나 개인이 단독으로 경영한 것도 있었지만 규모가 비교적 큰 합작회사도 생겼으며 점차 주식회사 성격을 띄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렇지만 이런 상업자본의 성장은 크게 이제 뭐냐면 상업자본의 성장은 자본 부족이라든지 기술 및 운영 방식 미숙 등 또 일본의 정치적 방해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하고 몰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상회사뿐만 아니라 상업자본뿐만 아니라 뒤에 설명한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많은 육성을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됐다. 네, 그래서 자금 부족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일본의 정치적 방해 등등을 해갖고 대부분은 몰락해서 일본 자본에 통합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산업자본이죠. 그래서 산업자본이라는 거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자본가가 직접 생산을 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공장제 수공업 같은 거 등장을 해요. 예, 메뉴퍼처 방식의 형태요. 그래서 뭐 조선 유기상이라든지 연초공장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자본들이 산업자본화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유통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기계를 도입해갖고 이제 물건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회사들이 만들어지는데 종로 집조사라든지 대한직조공장, 한성 제작회사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민간 자본들이 주로 이제 성립을 했고 다만 이제 예를 들어 대함 직조공장 같은 경우에는 반간반민에서 관료와 민이 합작해서 한 회사예요. 그래서 동력기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그 근대적 생산 체제를 했다. 서양식 그 직조 기기를 가져와서 생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 외에도 관리 기업 같은 것도 있었어요. 직조국, 그 다음에 대존소 제포제사, 한성 방족고분 등등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다 강국기업 이때 설치된 거죠. 이런 것들은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만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산 면제품이 대량으로 수입돼서 이런 이제 토품 면제품들은 되게 몰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요엽이라든지 도자기 만드는 거죠. 정리업, 성냥 제조업, 담배 제조업 이런 것도 있었다. 평양 자기회사인데 평양 자기회사는 나중에 식민회와 관련돼 있어요. 민족자본 육성하고 관련돼 있고 그다음 한 개는 상업자본들은 외국 자본에 종속됐고요. 결국은 외국 자본과 일제 경제 침탈로 몰락을 했다. 비슷해요. 상업 자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금융 자본이야. 자,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일본의 금융기관 침투, 특히 이제 제일은행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일본의 고리대금을 성행동을 해갖고 내국인들이 은행 설립 시도를 했고요. 그 은행 설립 운동이 이어졌어. 그래서 이제 보면 조선은행 관련된 내용인데 이 조선은행은 관료 자본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국고의 출납 업무를 대행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최초로 성립된 은행이야. 이 은행이 그래서 관료 자본이 중심이 된 민간 은행인데 주로 국고 출납 업무를 대행했고요. 지방에 지점을 뒀으나 곧 폐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선은행은 나중에 일제시대 때 그 만든 조선은행 있죠. 중앙은행. 요거하고는 다른 은행이에요. 그다음에 어, 여기 한성은행 있죠. 이 한성은행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한성은행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은행은 이제 나중에 계승이 됐고 조은행이 나중에 뭐 합병이 돼서 신한은행인가 우리은행 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대한천연은행이 있었죠. 대한천연은행은 왕실은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업은행으로 계승되다가 이것도 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 그때 합병할 때 막 통합돼갖고 이제 없어졌고 한인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 상업회의소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다. 그래서 메가다의 화폐 개혁을 할 때 그 대응 차원에서 만든 게 조선인 상업회의소고 그때 이것에 한인은행을 만들었죠. 한인은행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일본은행이 계속됐다가 다시 뭐 개항 후에 아니 우리나라 강복 후에 이제 계속 활동했다가 뭐 기업 통합할 때 은행 통합할 때 그때 이제 다른 은행으로 통합해 갖고 이제 없어졌는데 하여튼 이런 은행들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결국엔 자금 부족이나 운영 방식의 미숙으로 일제 화폐 적립 사업 결과 몰락했다. 일본 자본에 예속되거나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보호체제 하에서 화폐 정리 사업 등 민족 자본에 대한 탄압책 때문에 몰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화폐 정리 사업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재정 정리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 상인들에게 화폐 자산을 빼앗은 일본 상인들이 넘겨준 결과 극심한 금융공황이 일어나 한국 상인들이 큰 타격을 줬고 민족 자본 성장을 어렵게 했다. 예, 이 관련 설명은 제가 이제 메가드 화폐 개혁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보부상 조직은 앞에 이제 설명했죠. 정부가 정치를 동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권을 줬고 또 여러 상회사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가보개혁 이전에 보부상 조직은 보부청, 해상공국, 상리국 이거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가보개혁 이후에는 이제 상무회의소, 한국협회, 한국중앙총상회 같은 것들이 출연됐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협회 같은 경우에는 독립협회하고 대립된 조직이죠. 예. 그리고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연상인들도 있지만 여기 보부상도 좀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그다음에 1910년대 그러니까 통감부 시대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1910년대가 아니라 1900년대죠. 예. 자, 여기에 이제 공제소, 상명회, 명징회, 공진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초창기 때 예국계몽 운동에도 개입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일반 예국계몽 운동가들과 좀 대립이 있었어요.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일제시대 때는 뭐 상무사 자사, 상무사 우사 등등 있는데 거의 이제 그때는 거의 이제 요 시기면 점점 몰락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제 탄압이나 등등 해서 근대적 상인단체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증 기출에 제가 요 관련된 내용을 몇 문제 적어놨어요.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경제 구국운동을 볼게요. 자 경제 구국운동은 예전에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보다 몇 문제 언급도 있었죠. 예, 내용 자체가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하여튼 언급됐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능급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또.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요. 먼저 정부 주관하고 민간 주도 경제 구국 운동을 좀 구분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언급했었죠. 그 부분은 잠깐만요. 자, 먼저 이제 방공령을 볼게요. 방공령. 방공령의 시행 목적은 그러니까 방공령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방공령이라는 것은 주로 조선시대 때 지방 관찰사가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이에요. 음. 그래갖고 이제 주로 이제 도내에서 그 여러 그 농산물이 부족할 때
곡식들이 부족할 때 도내의 곡식을 해나 그다음에 다른 도로 방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공령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일본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는 그 당시 관찰사들은 그 당시 조일통상 장정 37조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일본에 유출된 쌀이나 콩 등을 밖으로 못 나가도 일본 못 나가도 하는 이 방공령을 내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방공령을 내릴 때 1개월 전에 지방 영사관이 알려준다라는 거죠.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알려준다 했는데 문제는 1개월 때문에 그래요. 1개월 전에 알려줬는데 일본 영사관에서 우린 못 받았다. 한 달 전에 못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다 하면서 시비를 걸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뭐냐면 그냥 저항도 못한 채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일본 상인들이 피해를 얻은 것을 다 보상도 해주고 그 사건이 방공령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행 목적은 일본 상인들 농촌 시장 침투와 곡물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양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을 보호하기 위한 자주권 확보에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1883년에 조일통상장에 일본에 약정한 근거를 가지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외교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됐던 것이 1889년에 항해도 방공령과 그 다음에 이제 항경도 방공령, 1890년 항해도 방공령 때문이죠. 여기 이제 요 지역 항경도와 항해도 방공령 사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 항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1개월 전에 외국 담당 관청에 통보하고 방공령을 내렸다. 아까 이제 지방관이 영사관에게 이제 통보하는 식이죠. 근데 일본은 한 달 전에 우리가 못 받았다. 그런 걸 이제 해서 포트에 삼아서 관계간 그러니까 이제 그 항경도 관찰사 조병식을 얘기하죠. 처벌 요구하고 방공령 취소를 강요했고 심지어 일본 상인들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받았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양보로 그 당시 10, 100, 1000, 만, 10만 10만 원 정도의 상당한 배상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 방공령 사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독립협회 이권수호 운동이죠. 자, 이권수호 운동은 예전에 13년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에 갈수록 심해진 상에서 조직된 독립협회는 정치개혁 운동과 함께 이권수호 운동을 했다. 근데 주로 이제 타겟이 됐던 곳이 뭐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가 이권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고 독립협회 사람들이 영미하고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친밀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좀 컸어요. 러시아 저정도조차를 요구를 좌절시켰으며 만민공동을 열어서 러시아가 파견된 군사국원과 재정고문을 철수하고 한려은행을 폐쇄하고 요구에 이를 관철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독일의 강상체육권도 저지했다. 이렇게 보는데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러시아 입장일 때는 이렇게 쉽게 이제 물러났던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는 1순위가 한반도가 아니에요. 만주예요. 그 다음에 만주를 확실히 장악하게 해서 한반도를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이렇게 러시아가 이제 독립협회 이권 수호도 안 둬주고 버틸 경우에는 외국 열강들 특히 영국 같은 그 열강들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그냥 물러난 거야. 얘네들은.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전상인들 상권 수호 운동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 상인들은 외국 상인들의 철수와 상권 수호하기 위해서 조약 개정을 요구하면서 철시 투쟁을 이제 하게 되고 이 조약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내지 통상권을 인정하는 것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조총 삼민 수용 무역 장정이나 뭐 이런 것들.
자, 그 후에 이제 시정상인들은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했어요. 예. 그래서 상권 수호 운동을 펼쳤다는 거. 그 외국 상인들의 내륙 활동과 토지 구매를 엄단할 걸 요구했다. 예. 요거 좀 외워두셔야겠죠. 여기에 이제 보부상도 일부 참여했어요. 그리고 독립협회의 지원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보안이에요. 자, 이 보안에는 나름대로 성공한 그 구국운동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내용 보면 그 당시 너일 전쟁 중에 일제는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항시의 소유한 항무지 개간권 양도를 요구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한일 의정서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보안회가 이제 조직되고 거국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 예. 그리고 정부 관리들이 농강 행사를 세워서 항무지 개간을 나서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제는 일진회를 만들어 방해 공작을 폈으나 보안회가 계속 반대 운동을 하니까 결국에는 일본의 항무지 개간 요구를 일제가 항무지 개간 요구를 철회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공한 그 경제적 구국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일제가 항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할 때 조건을 달았어. 뭘 조건을 달았냐? 이 보안회하고 그다음 그 당시에 이제 정부 관리들이 만들었던 농광 행사 있죠. 이걸 철폐해라. 그래서 요구를 했어요. 결국에는 정부가 보안회와 농광회사를 철폐한 대신에 이걸 대신에 일제 항무지 개간권 대신에 일제 항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보자. 요거 92년도하고 13년 기출에 언급됐던 부분이에요. 국채보상운동은 자, 일제는 통관부 설치된 후에 적극적인 차관을 제공했죠. 그래서 그 예로 든 게 뭐냐면 메가델 화폐 기업 같은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통관부 설치 이전이지만 그 메가델 화폐 기업 같은 것도 이제 그 대표적인 예죠. 그래갖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때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 한국 정부의 어떤 명분으로 해갖고 이름으로 해갖고 돈을 빌린 다음에 그걸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돈이 필요한데 그걸 한국 정부의 명분으로 이름으로 해서 빌린 거야. 그래서 이걸 차관이라고 이제 하죠,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일단 그걸 통해서 한국 정부 그 당시 이제 대한제국을 뭐냐면 그 압력을 넣고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정치적 경제적 종속시키면서 정치 종속시키려는 그런 목적에서 차관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결과 일본의 진빚이 늘어나자 1907년에 대한제국이 1년 예산을 맞먹는 1,300만 원에 달했다. 자, 이렇게 일제 경제적 예속이 심해지니까 자, 국민의 성공으로 국채를 갚는 국권을 지키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죠. 그래서 서상동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서울대 국제보상 기성회를 조직하여 국민의 호응을 얻어 전국에 확산되었죠. 네. 그렇지만 일제 탄압 때문에 이게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일제는 이제 이게 뭐냐면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서 이제 자기 멋대로 횡령하고 유용했다는 이름으로 재판을 붙이지만 나중에 다 무죄를 받았죠. 그렇지만 이미 이제 그거는 흐지부지 됐죠. 이미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이 떠나서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자기가 또 뭐 감칠라죠. 그 돈을 빼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돼요. 예, 국제보상운동.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정부가 일제가 강제로 강탈했다. 예, 그 경우 총관부에서 강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구한말 화폐 정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구한말 화폐 정책은 예전에 2번 정도 나왔어요. 예,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조일수 조교부록이라는 부속 조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개항장에서 일본 엔화가 통화가 유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부여했어요.
그래서 일대 1번 엔화는 은본위 제의가게 갖고 이제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은의 기준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관사를 설치했는데 이때 이제 관세 저주권을 회복한 이후에 설치됐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그 중국에서 맡았어요. 청나라에서.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운영을 했냐?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일본이 위탁 그 업무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정부가 운영했다지만 실제 일본이 위탁해서 사무를 담당을 했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특정국이 장악하지 못하다가 너일전쟁 이후에 일본인들이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해관사 설치는 청정부가 운영했다고 하지만 일본 상인들이 위탁을 했고 그다음 너일전쟁 이후에는 안전히 일본이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해관세 설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해관세 설치 때문에 관세를 받을 때 뭘로 받았냐면 일본 엔화도 받았어.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그 당시 개항장을 중심으로 해서 널리 유통될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식화폐 발행 장정을 이제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제1차 갑오개혁 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조선 정부가 만든 신식화폐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 이제 일본 주도에 실시를 했다. 그래서 1892년에 신식화폐 조례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일본이 해가지고 개정해서 만든 것이 신식화폐 장정이야. 제1차 갑오개혁 때 했던 거죠. 그래서 은본위제를 실시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은본위제였잖아요. 일본 형태로 맞추는 거죠. 일본 화폐의 전국적 유통 보조 화폐인 백동화를 발행했다. 그래갖고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하죠. 두 개가. 예전에는 주로 개항장 중심으로 발행했던 보급했던 일본 화폐 엔화가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백동화도 발행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두 개가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 밑에도 있지만 대개 보면 이제 은하가 본인 화폐야. 자, 근데 은하는 생산할 때 시간이 좀 걸리죠. 왜냐면 은하는 이제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조화폐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조화폐를 사용했던 그 중에 백동화가 갔어요. 자, 적동도 있고 백동도 있고 한동도 있는데 요 백동화를 많이 발행했어요. 은하를 발급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백동화를 많이 발행을 해서 나중에 백동화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은하가 널리 보급할 때 근데 은하는 이제 양이 적으니까 이제 유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 화폐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 다음에 일본 화폐, 그 외국 화폐도 유통시키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새 화폐가 이제 뭐냐면 널리 보급하면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그 외국 화폐로 사용하도록 했다. 네. 외국 화폐는 일본 엔화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은화는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보조 화폐인 백동화와 엔화가 널리 보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백동화 너무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정부의 남발이나 일본인 위조 등등 해갖고 발생이 됐다는 거. 그래서 백동화 가치가 하락됐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 당시 세계적 추세가 뭐냐면 근본이에요. 이때 근본이라는 것은 근본이 태안제도예요. 자, 근본이 태안을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첫 번째 금이 있어야 돼. 금이 대량으로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금을 보관해 가지고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본을 확보하고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뭐냐면 나름대로 근본이 태안제도 전환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실패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법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막상 우리나라에 금이 없는 거야. 이 금이. 금이 왜 없겠어요? 우리나라 금이 많이 생산되지만 일본이나 미국에 다 이게 애들이 가져갔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화폐 조례랑 중앙은행 조례, 태양금권 조례 같은 걸 공표해서 금본위 제도의 어떤 법 제도를 만들긴 했지만 그 실질적인 금 보유당 부족 때문에 실패했다. 결국에는 이 근본이 태안 제도는 누가 실시했냐? 일본이 실시했죠. 일본이 그다음에 메가드 화폐 개혁 이후에 본인 화폐를 사용하면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하고 그때 이제 금본위 개혁을 할 때 사용했던 본위화폐는 그 제은행권이죠. 제은행권. 그리고 그때 유치된 금, 제은행에 유치된 금은 어디에서 일본 차관에 빌려가지고 가지고 온 거죠.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차관을 빌린다는 형식으로 해서 가지고 와서 제은행권을 만들어가지고 유포시켰던 거죠. 예. 그래서 1905년부터 1911년까지 조선은행권이 발행될 때까지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갑오 을미기억을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이렇게 시험 문제에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 경제적 부분은 이제 못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게 경제 나왔다 또 정치 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어. 그래서 철도의 자주적 노력, 부설 노력을 좀 볼게요. 이게 09년에 나왔고 19년인가 그때도 한번 나왔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한번 이제 좀 설명했던 부분인데 한번 또 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치적 주도권 확보 및 이건 저희 보주 근대에서 심화 자료 관련된 내용이에요. 경제 침탈 발판에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정치적 주도권 확보 및 경제 침탈 발판으로 철도와 전신선 자극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좀 경부선이나 그 다음에 너일 전쟁 때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를 공영 철도를 건설했죠. 자,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갖고 나름대로 좀 우리도 철도를 자주적으로 만들자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뭐 자본이나 기술 부족 때문에 실패는 했지만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경인선이나 경의선 같은 거는 각각 미국이나 프랑스의 양도를 뭐냐면 했죠. 그런데 이제 도중에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각각 미국과 프랑스의 양도를 받았어요. 양도를 받았고 우리가 좀 해보려고 했다가 미국과 프랑스가 이제 하다가 이제 자본이 부족해갖고 안 했잖아요. 그걸 양도 받으려 했다가 결국에는 다 못하고 일찍이 다 양도를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철도 규칙 같은 걸 만들어갖고 있고, 그래서 철도사 관청을 설치하고 이런 작업을 했다. 그리고 이제 간선 같은 경우에는 못 만들죠. 주요 철도 같은 건 다 일본이 만드는데 이 지선도 있어. 이렇게 주요 간선들 외에 그 지선들은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갖고 노력을 했지만 이 지선도 나름대로 다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얘가 이제 뭐냐면 이용익이 서울과 개성 사이에 철도 부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주도 자본을 이제 동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 이용익은 이제 대한제국 시기 때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관료예요. 보부상 출신이죠. 이 사람이 그 내용을 볼게요. 풀셈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용익은 국가 주도로 자본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서울과 개성 사이의 토목공사를 실시해서 그 다음에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 했었다. 당시 철도를 자주적으로 건설하는 의지는 서북철도국 개설 착수해. 요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용익이 만든 조직이야. 정부 내에 조직을 얘기해요. 자, 서북철도국 건설 착수해. 프랑스 해관설 담보로 해서 건설 자국에 공고를 신청했지만 대한제국 정부가 후일 번거로운 일을 고려해 이를 거절한 데서 살펴볼 수 있다. 자, 이처럼 대한제국은 민간의 힘을 합하여 철도를 자주적으로 부설하려고 노력했지만 자본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에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운수회사가 이제 그 당시 경부 철도 지선을 부설 시도했지만 자본 부족과 일본의 방해 실패했고요. 그다음 민간의 노력을 보면 대한철도회사가 있어요.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원래 대한철도회사는 경의선 철도를 좀 하려고 했어요. 경의선 원래 프랑스에게 넘어갔지만 프랑스가 포기했죠. 그래서 대한철도회사도 이게 넘어간 거야. 그렇지만 자금 부족으로 실패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서북철도 넘어갔다가 다시 일본 넘어가죠. 예.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경인선과 경부선 등 주요 철도 부설권이 외국에 넘어가자 민간인들이 철도를 부설하려고 했다. 박기종은 1898년에 부산과 하단포 간의 철도 부설권을 농산공부 대신으로 인가받았고, 그 다음에 1899년에
정부는 경의선철도 부설권을 박규종이 창립한 대한철도회사에 허가해 줬으나 자금 부족으로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철도 자주적 부설 노력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관련된 내용 또 넘어가죠. 자, 갑오 을미개혁으로 넘어가죠. 갑오 을미개혁. 자, 갑오 을미개혁은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주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요게 잠깐 내용을 보면 자, 갑오 을미개혁이 일어날 때 이제 동시에 동학농민운동이나 청일 전쟁도 같이 나왔죠. 그 시기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1차 갑오개혁을 보죠. 자, 1차 갑오개혁은 1894년 6월 22일에서 1894년 11월까지 했던 거야. 그 과정을 좀 보면, 자, 전주화력이 맺고, 이때 일본군이 서울 침입이 맺어지는데, 전주화력으로 이제 조선 주둔의 명분 상실 1번은 청국에 대해서 청일 양국의 공동 개혁안을 제안했지만 청국이 거절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선 정부가 개혁을 안 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하자. 근데 청나라는 무슨 말이냐?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했고, 잘 안 되니까 조선 정부의 내정 개혁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내정 개혁에 대해서 고종이 일본군을 먼저 철수하면 그 후에 우리가 알아서 이제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대응으로 이제 교종청을 설치하죠. 그래서 교종청 개혁기구를 창설해서 내정 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자, 그래서 일본 개혁안을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개혁을 명분으로 주둔 명분이 없고 좀 내정 간섭을 하려고 하는데 조정에서 그걸 안 넣어주고 교종청을 설치하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복궁을 이제 포위해서 점령을 해요. 민씨 정권을 붕괴시킨 다음에 갑오 정권을 설립하죠. 그래서 이제 1차 갑오 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교종청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교종청. 자, 교종청은 개혁에 관한 정책 위반을 위해서 설치한 임시 간청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의 어떤 개혁 요구와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대개 보면 동학농민운동 그 당시 동학농민운동이 1차 봉기하고 이제 연결되죠. 그때 뭐 부세제도나 신분제도 개혁 같은 걸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많이 수용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보면요, 여기 잠깐 없는데 제가 요거는 다시 빠진 내용이 있어갖고 이걸 좀 보충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교정청의 설치 내용 관련된 사료가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 개혁 내용도 쭉 있어요. 근데 요거 다 읽기는 그러니까 요 밑에 그 뭐냐면 관련된 내용을 요약한 게 있거든요. 읽어보죠. 여기 포셈도 있고 밑에 이제 그 금성교과서 있는 내용이 좀 자세히 돼 있어갖고 좀 읽어볼게요. 1894년 6월에 고종의 개혁을 단행을 지시하자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고 위원들을 임명하였다. 그걸 이어서 농민군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개혁안을 마련했는데, 주로 여기 보면 지방제도 인사제도 및 그 조세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부정관 부패 관리 처벌, 지방 간의 자기 관할 내의 토지 매매 및 소유 금지, 각 고을의 아전대 공정한 선발 및 뇌물수수 금지. 그래서 각종 잡세 금지, 정해진 세금 외에 추가로 매기는 부가세 징수 금지 등이었다. 그래서 주로 부세제도나 신분제도 개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정청 개혁의 의미를 보면 일본이 강압적으로 요구한 5개의 조항의 내정 개혁안을 물리치고 자주적인 내정 개혁을 깼다. 그래서 혹자는 이걸 가지고 갑오 개혁의 자율성론과 연결돼서 볼 수
보고 있죠. 요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갑오개혁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타율성론이 있고 자율성론인데 요 자율성론과 연결된 어떤 근거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일본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겠죠. 결국에는 이제 경복궁을 포위하고 민심을 붕괴시킨 다음에 교정청 대신에 군국 기무처를 설치해요. 그래서 이제 폐지시키죠.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을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그 당시 일본은 개혁을 강요했죠. 전주화력을 주는 명분이 사라지니까 노인정 회담에서 오토리 공사를 통해서 조선의 내정을 강요했고 개혁을 강요했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포면적으로는 조선의 빈번한 내란은 동양평화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자체 내정 개혁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내정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의 어떤 일본군 주둔과 간섭을 하기 위한 거,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때 이제 1차 김홍직 내각이 수립되죠. 아까 경국군을 포위한 후에 1차 내각이 성립되는데 1차 김홍직 내각이 수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김홍직 내각은 갑오 을미개혁 때 4번에 거쳐서 성립돼요. 1차부터 4차 때까지. 이 김홍직은 일종의 얼굴마담했다고 보시면 돼요. 김홍직은 이제 그 온건계열파 인물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주도층에 따라서 뭐 급진계열파, 신료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1차 김홍직 내각이 구성이 되고 일본은 민심권을 몰아내고 흥성대원군을 섭정을 하는 1차 김홍직 내각이 수립됐다. 아마 흥성대원군도 이제 이때 얼굴마담 역할을 한 거야. 민씨를 또 견제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대원군 계열, 동도서기 계열, 친일 계열 등등 다양한 정파가 뭐냐면 참여했고 특히 이제 그 가운데 어용중을 대표한 동도서기 계열이 제2차 김홍직 내각이 출범 전까지 주도권을 잡고 개혁을 추진했다는 거야. 그래서 1차 김홍직 내각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계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공공개혁파들이 주도를 했어요. 공공개혁파. 그래서 2차 김홍직 내각이 급진개혁파들이 주도를 했잖아요. 아직까지 온건개혁파들이 주도했다는 거야. 일본의 간섭도 좀 적었어.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일단 일본이 그 당시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좀 뭐냐면 여유가 없었고 그다음에 조선에게 너무 적극적인 간섭할 경우 일본이 할 경우에는 조선 정부의 반발도 있고 또 눈도 있잖아. 서양 열강대 눈도 있고 이걸 또 고려를 했기 때문에 1차 갑오개혁은 상대적으로 볼 때 일본의 간섭 없이 완전히 간섭 없다는 건 말할 수 없지만 일본의 간섭을 덜 받고 진행을 했다. 이런 것들이 2차 김홍직 내각이 추진했던 그런 개혁 내용하고 좀 다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주도했던 기구는 군국 기무처예요. 예. 예전에 그 기무처라는 관리가 있었죠. 기무처. 간청이 있었죠. 관리관이나. 예. 그 기무처라는 것이 188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군국 기무처는 이제 그 기무처라는 그 간청을 학대 개편한 거야. 예. 그래서 1894년 6월 25일 날 설치했어요. 학대 개편해서 6월 25일 날 설치했다. 그래서 일본군의 경복궁 정령후에 설치된 거죠. 그래서 입법기구의 성격을 띤 초정부적 회의기관이다. 그래서 종전의 의정부 6조를 뛰어넘는 그런 초정부적 회의기관으로서 고종과 흥성대원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흥성대원군은 그 주돌 흥성대원군 얼굴마담을 내세웠잖아요, 일본이. 근데 실제 흥성대원군이 할 역할이 없어요. 예. 그래서 거의 이제 허수아비였다. 오히려 그 뭐냐면 1차 갑오개혁 내용을 방해하니까 나중에 이제 2차 갑오개혁 때는 흥성대원군을 내치죠. 이 사람은. 그래서 얘를 세워놓은 이유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민심일파를 견제할 목적도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군국기문처는 주로 그 당시 이제 영의정 이하의 정부 대신과 군사 지휘관들 등등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개혁 내용을 볼게요. 요거 되게 중요하죠. 관련된 개혁 내용.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일단 내용을 보시면 정부 조직을 좀 볼게요. 정부 조직을 보면
여기 중앙정부가 있으면 국내부하고 의정부를 분리시켰어. 예. 그래서 국내부는 왕실사무와 의정부는 국가정부인데 이렇게 분리시킨 건 뭐냐면 민씨 일파와 고종이 그 정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설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 의정부 밑에 이제 뭐냐면 쭉 파라문도 있죠. 그러니까 종조의 6조 체제에서 파라문 체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무하문, 외무하문 등등등 있고 요게 눈여겨볼 것이 탁지하문이에요. 탁지하문은 나중에 탁지부로 이름을 바뀌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외무하문이 있죠. 그 다음에 그 항무학문 예전에 예조에 속했던 걸 분리시켰던 거야. 외부와 이제 그 외교하고 그 교육을 분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체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정부 조직은 그렇고 중국의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 연호를 성립했다. 예. 그래갖고 개국 연호는 조선이 성립된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이후부터 해서 그때 이제 개국 50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94년은 503년 이렇게 해서 개국 503년, 95년은 개국 504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청해 종주권을 부인하는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국내부를 설치해서 왕실과 관련된 사무를 간장토했고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시켰죠. 그래서 이제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하고 의정부 권한을 집중시켰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사와 언론 기관을 폐지했죠. 그래서 대관제도와 상소제도를 폐지해서 국권관계 민권도 축소시켰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의미뿐이고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이건 좀 어디서 어떻게 따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기능이 정부 안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언론이라고 해서 신문 같은 거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거에 이제 넘겼다 보시면 돼요. 예. 근데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3사 언론기관을 폐지시켰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 관료제 개편하죠. 그래갖고 이제 간등을 조정했는데 원래 18간등이었는데 11간등으로 조정해요. 그래갖고 이제 크게 뭘로 나누냐면 신인간 1품에서 2품까지 있고 주인감 3품에서 6품 있고 그다음에 간인간 7품에서 9품까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 친인간은 고급관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친인간은 좀 약간 용어는 파악을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헌의 6조에도 나와요. 또 관련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월봉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제를 폐지했죠. 그래서 그 선거제와 시험에 의해서 근대적 어떤 관리임용제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당시 교육의 목적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결시켜서 예전에는 이제 주로 관리 선발을 통해서 뭐냐면 그 과거 시험을 통해서 교육을 했잖아요. 과거 시험 목적으로. 근데 이제 각종 학교 성립을 통해 인재를 양성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다양한 분야의 어떤 뭐냐면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제 둔 것 같아. 근대적 관리 인용 제도를 과거제를 이때 이제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이제 근대적 관리 인용 제도는 일본식 관료 제도 있죠. 일본식 그 관리 인용 제도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또 받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호청을 설치해서 경찰대를 실시했다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요. 사회적인 개혁인데 이 사회적 개혁은 이제 뭐냐면 동학독립운동의 어떤 요구를 많이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신분제를 폐지하죠. 반상제를 폐지해. 그래서 양반이나 상민, 노비의 신분적 차별을 철폐했다. 예. 자, 그래서 법제적으로 철폐했는데 주의할 것은 그 신분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건 법제적인 폐지고 실질적인 신분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예. 그 양반들이 이제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어떤 권력 갖고 있는 이상 그 신분제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신분제가 완전 폐지된 거는 나중에 6.25 전쟁 이후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신분제 폐지와 관련돼서 공사노비제도 폐지했다. 제도적 폐지했다는 거야.
그다음에 가족 제도를 개혁해서 조혼을 금지하고 가부의 재가용 양자 제도를 개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자 제도는 이제 뭐냐면 조선 후기 때는 그 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자를 적자로 만들어 갖고 그렇게 이제 대를 잇는 게 아니라 되게 주변에 있는 그 친족들 있죠. 친족들 중에 똘똘한 애를 삼아서 자기 양자를 뒀던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요 제도를 개선해 갖고 적서에 모든 자녀가 없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서자도 이제는 만약 있을 경우에 양자를 드릴 수 없는 거야. 예전에 서자가 있으면 서자는 인간 취급을 안 받기 때문에 그 친척들 중에 한 명을 양자 들어서 대를 잇게 했죠. 근데 서자가 있을 경우에는 얘가 대를 잇는 거고 이제 양자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서차별하고 관련되는 거야.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봉건적 악습 페이지에서 재인 연자제를 폐지하고 고문을 폐지하고 상업천시의 직업관을 폐지하고 의복제도를 간소했다. 예, 이렇게 해서 있고, 그 경제적인 측면을 볼게요. 자, 이 경제적 측면은 일본의 요구에 좀 많이 반영됐어. 왜냐하면 일본이 경제를 침투하려면 일본의 경제 체제하고 우리나라 그 조선의 경제 체제가 일치하면 좋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정의 일원화를 보는데 탁진함에서 모든 재정에 관한 사문을 간장하고요. 여러 기관을 조세를 중국해서 걷던 폐단도 시정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기획예산처가 이제 재정 탁치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획예산청에서 모든 이제 예산을 관리하잖아요. 예, 이런 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신식 화폐 장정을 공표했다. 그래서 일본 화폐의 조선 유통을 원활히 하고 청일전쟁 당시에 군사비 충동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자, 이때 이제 은본위 화폐제도 전환되죠. 일본하고 동일하게. 물론 일본은 이제 좀 나중에 은본위 화폐제에서 다시 금본위 화폐제로 바뀌어요. 이건 뒤에 좀 아까 전에 설명했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1차 가보 개혁 당시 근대적 화폐제도 확립에서 도입된 거고, 그래서 기존의 상평통포 등 엽전으로는 외국과의 거래가 불편을 컸으며, 특히 일본 측의 이해 불편을 커 조선의 근대적 화폐 도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오전의 그 악화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은을 본인한 화폐 제도의 도입으로 화폐 가치의 상대적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다. 내용을 보면 은본위 화폐 제도의 채택, 그다음에 은이 이제 부족하니까 보조화폐로서 백동, 청동, 항동을 했는데 백동을 많이 발급했다고 했죠. 그다음 외국 화폐 혼용,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또 일본 엔화의 보고가 연결돼 있고요. 자, 한계를 보면 현실적으로 은이 부족했고 재원 부족도 본인 화폐인 은화를 별도로 주조 유통하지 못했다는 거. 상대적으로 발행 비용이 싼 백동화를 남발했기 때문에 널리 유통했으나 명목 가치가 이전 오리에 미치지 못해요. 악화로 인플레이션 유발됐다. 원래 백동화는 니켈로 만든 그 식량 화폐인데 니켈 함량이 되게 많이 떨어진 화폐들 많이 만들어요. 예. 그리고 실조는 외국 화폐 홍영 조항으로 일본 화폐가 국내 개항장이 아니라 전국에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제도 개편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조세 급납화와 교도존 제도를 통해서 조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 때 조세 급납화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또 조세 급납화가 또 나오네요. 자, 하여튼 이거는 아마 이제 조선 후기 때 조세 급납화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고, 요거는 제도적으로 규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교도존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부세들을 결세와 호세로 단순화시킨 거야. 그래갖고 이제 결세라는 것은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자, 부과된 세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세라는 것은 호에 부과된 세금이죠. 예, 이렇게 단순화시켰다. 약간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일조분법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자, 하여튼 토지와 호에 부과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순화시켰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신분적 성격이 강한 부세제를 근대적 조세제도 탈바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세 급납화 시행 과정에서 당시 화폐가 널리 유통되지 않아서 농민의 납세를 위해서 미국과 화폐를 교환하는 절차가 곤란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조선후기 때 얘기되지 않았나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왔다는 게 좀 그런데, 그게 앞에서 얘기한 좀 조선후기 때 급납화 그 과정들은 역사학자가 그렇게 평가한 거고, 요거는 그 당시의 실정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 잡세력파여 상공업 발전에 기반을 마련했고, 역도와 둔토 같은 면세 조치를 폐지했다. 역둔토는 뭐냐면 여기 있었죠. 역참. 이 역참에 딸려 있는 토지들이야. 그래서 이걸 면세 조치를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눈여겨 한국제를 폐지시키고 사창제를 마련했다. 뭐 등등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제개혁 관련된 조치들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동양월통이라고 일본식으로 이제 맞췄죠. 그다음에 상업 같은 경우에 상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던 특권적 상업 질서를 해치하는 데 더 역점을 두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개화파 정부들, 갑오 을미 개혁을 추진했던 정부들 입장에는 어떤 자유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경제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특정 독점에 대해서는 되게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전에 민씨 정권과 그 후에 그 양호 정권하고 좀 달라요. 강호 정권하고는. 예. 자, 그래서 그 일환으로 6.2 전에 금난 정권을 폐지시키고요. 그다음에 보부상 객주의 영업 독점 기도와 잡세 수탈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보부상을 강화했던 상리구를 폐지시키는데, 이때 6.2 전에 금난 정권을 폐지시키고 2차 가보 개혁 때는 6.2 전 자체를 없애죠. 6.2 전 자체를 폐지시켜요. 이거는요. 자, 그다음 상해사의 특권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궁방이나 아몬드의 수탈과 정보 엄매를 부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정책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또 이런 거 있죠. 상해사 특권 부정하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독점 체제 폐지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다시 강무개혁 때 어, 독점 체제 형성과 다시 연결되죠. 다시 이제 이렇게 강목개혁 때는 다시 폐지돼서 독점적인 또 상권 형성과 또 왜냐하면 다시 이어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목개혁 때는 완전히 바꾼 거야 다시. 예. 그래서 정책이 다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 법령 제정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와 점유를 금지시켰다.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일본하고 이제 맞지 않는데, 전반적으로 여기 신식화폐 반행 장정을 통해서 외국화폐 도입, 재정의 일어나, 그다음 조세제도 개편, 도량융통 등은 일본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어,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의 경제 시스템과 우리 경제 시스템을 막 맞추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의의는 자 1차 가보개혁은 갑신전병이나 정강이나 동학농민 요구를 많이 받아들여 근대적 개혁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국기원 사용 등 청가의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평등한 인재 등용, 재정에 일어나는 등 갑신전병 강령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그 공사노비법의 폐지와 가부의 재원 허용은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많이 반영했다는 거. 그리고 통일 전쟁 중에 시행됐기 때문에 일본이 그 당시 뭐냐면 간섭할 여력이 없었죠. 또 국내 여론도 봐야 되고, 그래서 비교적 자주적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율성론과 관련되죠. 가보교육의 자율성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해 두시고, 자, 2차 가보교육을 볼게요. 자, 2차 가보개혁은 누가 주도를 했냐면 김홍직, 제2차 김홍직 내각이 주도를 했는데, 그때 박용립이 실제로 박용호가 실제로 이제 주도를 했죠. 예. 김홍직 내각이지만 박용호가 이제 실제로 주도했어요. 박용호는 급진기업파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갑신전변 때 일본에 망명한 박용호 이런 사람들이 건너와서 친일적인 그 내각을 구성했다. 급진기업파들 내각을. 예. 그리고 이제 옆에 방해를 했던 대원군을 퇴진시키죠. 대원군을. 그래서 홍성대원군과 계열과 동도서기 계열을 폐지하고 궁극기물주를 폐지하고 해서 얘네들 배제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일본이 청일전쟁 거의 승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노우에를 파견해요. 그래서 적극적 간섭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차관 공을 구시로 내정 간섭도 본격화했다. 그 이노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거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그 뭐냐면 외무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사에서도 이제 이노우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언급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노우가 이제 어, 외무장관을 할 때 그 서양 간의 어떤 불평등 조약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예. 근데 이게 잘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러난 후에 이 외무장관을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공사가 온 거야. 이거는 좀 약간 선에 안 맞죠. 외무장관이 일종의 자천이 아니라 이건 완전 강등돼 갖고 그 뭐냐면 우리나라 그 한국 공사노무잖아요. 조선 공사노. 그만큼 이제 뭐냐면 이 이노우에를 파견했다는 것은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신경을 많이 썼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뭐냐면 방증이죠. 예.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하여튼 이노우 공사가 와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내정 간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치와 관련된 이제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6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 56번.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요 관련돼서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할게요. 2차 가보개혁은.